그때는 수능 준비로 지쳐있던 고3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수험생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지만, 그 당시에 저는 공부든 뭐든 뭔가 어디론가 다 그만두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게다가 그때가 여름이었던지라 몸이 근질근질하고 어디론가 놀러를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그때는 수능 준비로 지쳐있던 고3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수험생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지만, 그 당시에 저는 공부든 뭐든 뭔가 어디론가 다 그만두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게다가 그때가 여름이었던지라 몸이 근질근질하고 어디론가 놀러를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이 뭔가 멀리까지 피서를 간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제대로 서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당시 고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설령 피서를 떠난다 해도 뭐 방을 잡을 돈이라든지 피서지에서 먹고 자고 할 그런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참 피서는 저한테 사치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름을 그냥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쥐어 짜내고 짜내서 생각한 게 흉가 체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친했던 단짝 친구 2명이랑 동네 뒷산에 있는 흉가를 놀러 가보기로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뒷산은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뒷산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흉가 때문인지 그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음침해서 동네 사람들도 쉬쉬하는 그런 흉가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은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그 주변은 굳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그 당시 억눌려있던 고3 수험생에게는 흉가 체험조차도 굉장히 좋은 피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그 흉가에서의 1박 2일 피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 흉가 안에 작은 텐트 같은 걸 하나 쳐놓고 흉가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고 오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좀 짐을 챙겼어요. 버너나 코펠이나 아니면 쌀, 라면 같은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그 흉가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동네에서 오고 가면서 그 흉가의 외관은 본 적이 있었고 그 흉가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막상 직접 가서 그 흉가를 마주하니까 그 흉가가 내뿜는 분위기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그 산자락의 어떤 한기, 그리고 그 오래 방치된 집의 특유의 냄새, 이런 것들이 저희를 약간 움츠러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자, 이런 심정으로 그 안에다가 텐트를 설치하고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흉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내 평수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을 랜턴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도 보고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흉가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심령현상이나 귀신 같은 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긴장이 서서히 풀렸어요. 그렇게 흉가를 둘러볼 만큼 둘러보고 저희는 설치해놨던 텐트로 돌아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가를 처음 들어올 때 너무 과긴장을 했다가 스르르 풀어진 탓인지 서서히 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텐트 안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 잠에서 깨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은 떴지만 흉가는 워낙 어두워서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그 흉가 안에 부엌 쪽 방향에서 나는 소리같이 느껴졌어요. 일반 가정집이었으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집 밖에 도시의 미세한 소음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소리가 묻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흉가는 산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흉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들려왔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흉가에서 그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내심 겁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조용히 흔들어서 깨우면서 귓속말로 조용히 일어나봐, 여기 누구 있는 것 같아 하고 친구들을 깨웠어요. 그렇게 친구들을 깨우는데요, 일어난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듣더니 뭔가 겁을 먹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저와 친구들 모두가 일어나고 나서는 뭔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리가 나는 부엌 방향으로 랜턴을 들고 천천히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랜턴을 들고 부엌 가까이로 다가가면서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랜턴으로 부엌을 비췄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엌에 쥐새끼가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랜턴을 들고 몸을 돌리는데 부엌의 구석을 비친 랜턴에 너덜너덜한 치맛자락이 보였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랜턴으로 구석지를 다시 한번 비췄더니 저희 눈에 들어온 건 너덜너덜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바닥에 늘어뜨린 채 저희가 올 때 가져왔던 그 쌀을 구석지에서 아그작아그작 씹어먹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욕이 섞인 비명을 딱 하고 질렀어요. 그제서야 그 형체가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본 걸 그대로 묘사를 하면요, 입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었고 코는 완전히 문드러진 모습이었는데 눈은 새하얗게 흰자만 부릅뜨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의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흉가 밖으로 미친듯이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뒤따라서 뛰어나왔고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짐을 챙겨올 생각도 못한 채로 다 각자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흉가 체험을 한 뒤에 거의 며칠 동안은 친구들이랑 얘기만 하는 주제가 그 이야기로 흘렀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주말이라서 저는 집에서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는 한참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너 공부 안 하고 라디오 듣니? 아, 보면 몰라, 공부하고 있잖아. 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꾀부리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제 책상 주변을 쭉 훑어보더니 베란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채 5분이 안 돼서 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시더니 이거 라디오 듣고 있었구만 이러면서 들어오시자마자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라디오냐고, 콘센트도 안 꼽혀 있는데 지금 소리 나냐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되려 따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 방에서 계속 여자 중얼거리는 소리랑 웃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몰래 라디오를 듣고 거실 TV 소리도 줄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맞는 것 같더래요. 여자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 웃음소리도 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딴청 피우고 있는 저를 현장 검거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방에 있는 라디오는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랜데 게다가 듣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소름 돋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찜찜해 죽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녁에 저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일 마치고 오신 어머니께서 제 방문을 노크하더니 들어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왜 새삼 안 하던 노크를 하냐고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보고 너 여자친구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주변을 살피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못소린 것도 억울한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왜 묻냐고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 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제 방 창문을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누가 봐도 여자인 긴 생머리
우두머리에 여자가 하나 서 있더랍니다. 저는 분명히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어머니가 1시간 정도 일찍 들어오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평소에 오는 시간보다 전에 몰래 여자친구를 집에 들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어머니한테 흉가 체험을 갔던 일, 거기서 겪었던 일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어머니께서도 뭔가 아차 싶었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저희 집 초롱이가 제가 학교를 가고 나면 어머니께서 이제 출근하시기 전까지 주로 이제 소파에서 강아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녀석이 제가 학교에 가고 나면 제 방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 방을 올려다보고는 그렇게 두리번거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초롱이한테 엉아 학교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한 후에 그런 이야기도 듣고 고3이 괜한 짓을 했다고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러시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당장 절에 다녀오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3이 된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기도 드리려고 줄곧 다니던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머니랑 저랑 같이 그 절에 가서 부적을 몇 장 받아왔어요. 그렇게 부적을 받아서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도 어머니한테 정말 막 잔소리 세례를 엄청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초롱이가 저희를 마중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꼬랑지 흔들면서 굉장히 막 반겼거든요. 그렇게 초롱이가 마중 나오지 않길래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초롱이가 죽어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제가 입었던 옷을 장롱에 다시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흉가를 갈 때 입었던 그 티셔츠를 머리맡에 두고 초롱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 당장 이제 초롱이를 안고 가서 이제 땅에다가 묻어주고 그 옷까지는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랑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였는데요. 정말 초롱이 일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 뒤로 더 이상 미스테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절대로 흉가 가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에 있는 보광동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겪었던 정말 소름 돋는 실화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살던 동네에 거의 한 20년 정도 그냥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집 주인이 엄청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집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거기 사는 동안 누가 거기 집에 왕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버려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문득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뭔가 폐간에 흉간에 이런 소문도 있으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문득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독서실에 같이 다니던 우리 뺀질이 친구들이랑 그 흉가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저 포함해서 당시 대략 한 8명 정도의 친구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했죠. 우리 제대로 한번 흉가 체험 해보자. 그래서 다 같이 주말 저녁에 그 흉가 앞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친구들이 현재 시각은 6시 정각입니다. 흉가 체험을 하기로 약속했던 8명이 이제 그 흉가 앞에 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 당시에는 저나 제 친구들 다 고등학생이니까 약간 객기를 부린 거죠. 8명이 동시에 다 들어가면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북적북적하니까. 그래서 4인 1조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각 팀별로 그 안에 흉가를 체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 대댄지라고 하죠. 뭐 어느 지역은 엎었다 뒤집었다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4명 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친구들끼리 흉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흉가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들어가기로 한 선발대가 그 흉가에 진입을 하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진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누가 억지로 안 열리게 하려고 잡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명 중에서 힘께나 쓴다는 친구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그 문을 동시에 막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이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친구들 중에서 태연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에이씨 오늘 문 잠겨가지고 완전 공쳤네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문을 한 대 뻥 찼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그 8명이서 힘겹게 문을 밀 때는 열리지도 않던 문이 태연이란 친구가 문을 살짝 발로 찼는데 갑자기 왈칵하고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친구들이 다 같이 놀란 거예요. 문이 갑자기 열린 것도 놀랄만한 상황이고 문이 열리면서 벽을 쾅 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친구 4명 정도가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한번 끝까지 들어가 보자 하고 남은 친구는 저 포함해서 4명 있었어요. 그 태연이란 친구도 포함을 해서요. 아유, 저 겁쟁이 새끼들 봐라. 야, 우리끼리라도 가자. 이렇게 좀 객기를 부리면서 이제 머뭇거리는 친구들이 들고 같이 조심스럽게 흉가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 되게 무서웠거든요. 굳이 날 잡아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가기가 싫어가지고 일단 칼 꺼냈으면 무라도 썰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원주택 같은 거 구조 아시죠? 대문 있고 앞에 마당 있고 이렇게 열린 집이 있잖아요. 그 집도 그런 구조였긴 했는데 대문을 들어갔더니 진짜 엄청 넓은 거예요. 그 집이 굉장히 넓었어요. 심지어 그 집안 마당에 수영장까지 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 메인 흉가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에서 다 같이 이제 남자답게 오줌이나 한번 싸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 같이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풀장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변을 보다 말고 친구 2명이 미친 듯이 문 밖으로 갑자기 도망 나가는 거예요. 와, 완전 그때 심장 떨어질 뻔했던 게 갑자기 오줌 싸다 말고 애들이 무슨 실성한 듯이 갑자기 문 밖으로 달려나가니까 애들이 뭘 봤는지 뭘 느꼈는지 설명도 안 한 채로 그렇게 달려나가니까 저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손에 소변까지 다 묻고 그렇게 결국에는 그 태연이란 친구랑 저 둘만 남았거든요. 아씨 놀래라 야. 그나저나 우린 어떡하냐.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일단 들어가야지 뭐. 그렇게 이제 마당을 가로질러서 흉가 메인 건물 앞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메인 흉가의 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제 목덜미 쪽 있죠. 목덜미가 미친듯이 막 그 뻐근한 느낌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더니 대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때를 되돌려보면 농담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계산할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그냥 문 열고 뛰쳐나왔어요. 밖으로. 그런데 다시 한번 문이 쾅 닫혔어요. 그러니까 그 흉가 안에는 지금 이제 제 친구 태연이만 남아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이라도 집으로 뛰쳐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다면은 저 먼저 간다고 하고 왔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태연이랑 저밖에 없잖아요. 너무 속으로 많이 쫄렸지만 그 문 앞에서 태연이를 기다렸어요. 태연이도 뭔가 지가 겁이 났으면 나왔을 텐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혼자 안에를 둘러보고 있나 싶어서 밖에서 그냥 두고 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분, 20분, 30분 태연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긴 무섭고 그냥 문 밖에서 태연아! 태연아! 하고 불렀는데도 안에서 반응이나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어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문이 끼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태연이가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애가 초점이 없이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그 표정을 지으라고 해도 못 지을 정도로 진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진짜 얼굴이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반쯤 정신 나가 보이던 태연이가 갑자기 하야 너 쌍둥이야? 하고 저한테 쌍둥이냐고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태연이를 좀 정신 좀 차리게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연이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거는 그 흉가 안에서 겪었던 일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제가 잔뜩 겁을 먹고 그 흉가에서 뛰쳐나온 뒤에 태연이도 제가 문 밖으로 나간 걸 보고 같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리랑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자기 뜻대로. 그렇게 서 있는 상태로 갑자기 가위 눌린 듯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와중에 주위로 막 이상한 웃음소리가 자기를 감싸더래요. 그러다가 그 집 2층을 이렇게 딱 올려다봤는데 그런데 그 2층에서 어떤 아이가 태연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얼굴이 불쑥 태연이 얼굴 앞으로 오더니 너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아이 귀신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데 태연이가 뭔가 자기가 홀린 듯이 저 아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한테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대요. 그렇게 그 아이를 따라 나섰는데 한참을 걷던 아이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더니 너 이거 얘기할 거지? 하면서 울먹이는 소리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태연이가 그 아이 귀신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서는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면 그 아이 귀신의 얼굴이 제 어릴 때 얼굴이었대요. 자, 여기까지가 무한도전 남양특집에서 하하씨가 풀었던 공포썰의 전말입니다. 이 보광동 흉가는 하하씨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안 했을 겁니다. 네, 이 흉가에 대한 후일담이 더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하씨의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인터넷 커뮤니티 해보신 분들 중에는 루리앱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루리앱의 한 유저가 실제로 이 보광동 폐가에 방문을 해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의 원본을 루리앱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 안에 있는 한 나무에 핏자국이 너무나 선명하게 묻어있더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와중에 그 사진을 직접 촬영한 작성자가 쐐기를 박는데요. 긴가민가 아리까리가 아니라 그 작성자분께서는 사진을 찍을 때 분명히 핏자국 같은 것 따위는 없었다 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주작이냐 아니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수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명의 회원이 그 유저가 올린 사진을 보고 나서 가위를 눌리거나 기이한 경험을 했다면서 막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진을 촬영한 작성자 본인까지 가위를 눌리고 그런 현상을 겪는다고 후기가 올라오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유저들이 다 같은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한도전에서 하하씨가 말한 어린 꼬마 귀신 있죠. 그 가위 눌림을 경험한 모든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 꼬마 귀신을 봤다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논란이 되니까 작성자는 그 글을 내립니다. 이 루리의 보광동 흉가 사건은 DC인사이드 가발 사건만큼이나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보광동 흉가 사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서핑을 해보니까 사람들 댓글에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사진을 못 구할 뿐이지. 그리고 2020년 현재는 그 보광동 폐가 자리에 놀이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한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성호라는 친구인데 그냥 컴퓨터 게임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고 그런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성우가 저희 학교로 전학 온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학기 말이었거든요. 걔가 전학을 막 왔을 때는 다른 반이라서 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다가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성우랑 굉장히 많이 친했기 때문에 그 친구 집도 자주 놀러가고 했었거든요. 아무쪼록 그 당시에 성우도 저도 둘 다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하루는 성우네 집, 하루는 우리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곤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기억하기로 저희 집이 한 15평 정도 됐어요. 15평 되는 집에서 네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성훈의 집은 지금 생각해보면 3, 40평은 좋게 될 만한 그런 넓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또 하여간 집에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성우가 누나가 하나 있었거든요. 또 누나가 이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훈의 집에서 노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하루는 성훈의 집에서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이제 컴퓨터 앞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말고 갑자기 성우가 이러는 거예요. 야, 무서운 얘기 해줄까? 어? 무슨 얘기? 우리 집 귀신 나온다? 헐, 무슨 소리야. 이거 뻥 아니야. 자다가 새벽에 눈 뜨면 아주 잠깐이긴 한데 저기 천장 구석지 있지? 저기서 웬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는다니까? 구라질.
질렉사.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 본 것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성우가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작년 말, 그러니까 성우가 막 전학을 왔을 때죠. 성우네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온 다음부터 성우가 밤에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 쭉 자는 날은 괜찮은데 새벽에 자다가 눈을 뜨면은 꼭 그 천장 위에서 웬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처음 한두 번은 뭐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꿈이 너무 생생해서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번이 3번이 되고 3번이 4번이 5번이 되니까 성우도 이제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우가 자기가 본 걸 누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누나가 저희보다 3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쉽게 믿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성우가 자기가 본 게 사실이라고 증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누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만 방을 바꿔서 자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방을 바꿔서 잤는데 하루는 누나가 아주 개운하게 자고 나와서는 야, 이 새가슴아 뻥치고 있어, 있긴 뭐가 있냐, 아주 개운하게 잘 잤다, 이렇게 면박 주듯이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누나가 다시 방을 바꿔서 자자고 했는데 성우가 딱 하루만, 오늘 마지막 딱 하루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마지막 3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일째 일이 터집니다. 이제 누나는 성우 방에서 자고 성우가 누나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으로 캬 하면서 절규하듯이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성우가 일어나가지고 호다닥 거실로 나갔는데 이제 부모님들까지 놀래가지고 깨서 다들 거실로 나온 거죠. 그렇게 가족들이 다 거실로 모였고 누나는 막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런데 누나가 왜 그렇게 펑펑 울면서 막 비명을 질렀냐면 누나가 동생 말대로 자다가 잠결에 이제 눈을 뜨게 됐대요. 그런데 천장 구석지에서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더래요. 그때 누나는 아, 이게 동생이 말한 그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가위에 눌린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위를 눌린 순간 갑자기 구석지에 있던 여자가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이러면서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막 이러더래요. 누나가 너무 무서웠는데 가위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위가 풀릴 때까지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위가 풀리고 나서야 너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로 뛰쳐나와서 막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귀신 한 번 안 본 어른들이 그걸 믿겠어요? 물론 달래는 주겠죠. 아들, 딸이 뭘 봤다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누나를 달래고 누나는 안방에서 어머니랑 자고 아버지가 성우방에 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성우가 귀신을 봤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있었던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성우는 적응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딱히 귀신이 해코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우 만나면 종종 물어봤어요. 야, 요즘도 귀신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자다 깨면 봐. 그냥 뭐 요 정도로 반응을 하고 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하루는 성우 아버지께서 새벽에 자다 깨셔가지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계셨대요. 그렇게 물을 마시러 나가는데 아버지가 성우 쪽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더래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성우한테 안방 가서 엄마랑 자라 그러고 아버지께서 성우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셨는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성우가 마침 물을 마시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 찰나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물을 마시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성우 쪽을 봤겠죠. 그런데 문을 나오려는 성우 뒤편으로 웬 여자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아버지를 쳐다보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종교 같은 것도 없으시고 평소에 그런 거 믿지 않는 강심장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었는데 막상 아버지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아비된 입장에서 아들 방에서 그런 게 보였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 방에 다시 들어가서 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방에서 주무신다고 하신 거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성우의 방에서 주무신 그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도 천장에서 그 여자의 형체를 보셨나봐요. 그래서 한동안은 성호방에 있는 컴퓨터 책상이랑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놓고 한동안 아버지가 성호방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이사를 결심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 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면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참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자녀들이 있는데 게다가 아버지께서도 직접 보고 나니까 계속 그 집에서 살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사를 서두르는데요. 다행히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훈의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함과 동시에 그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렇게 성훈의 가족은 그 귀신이 나오는 집을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성훈의 가족은 이사한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고요. 머지않아서 그 옛집도 매매가 돼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저랑 성호가 막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그 이전 집을 매입한 그 집주인에게서 성훈의 부모님에게로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새로 이사온 집주인이 그 기존의 성호방 있죠. 그 방을 옷방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주인 친척 하나가 서울에서 잠깐 생활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그 옷방을 내어주려고 짐 같은 거 다 빼고 새로 도배를 하려고 했대요. 그렇게 도배를 하려고 그 집에 발려있던 기존 벽지를 다 떼어냈는데 그 방 한편 천장 밑으로 나무 판자로 막혀있는 공간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나무 판자를 뜯어냈대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나무 판자를 뜯어내니까 입구겠죠? 그 입구 안쪽으로 작은 다락 같은 공간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락 안쪽에서 여러 장의 부적이랑 가위 그리고 칼가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당시 현 집주인이 친구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냐고 나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막 그렇게 따지듯이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친구네 가족들은 심지어 거기 살면서 그 다락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숨기고 말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화기 붙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실랑이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현 주인이 거기서 뭘 했는지 그런 거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성훈의 가족들이 본 귀신이랑 그 장소랑 뭔가 분명히 연관이 있었겠죠? 그리고 친구도 전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지만 그 누구도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